이번에는 뭐 강남 못지않게 네. 수도권 그리고 강북 지역도 많이 올랐다. 네. 그러면 사실상 수도권 전역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다란 오버슈팅 어떤 장세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박사님은 네. 지금 집값 네.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급랭해가지고 시장 상황이 완전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네. 첫 번째로는 수요에 커다란 블랙홀이 네. 발생했다고 보는 겁니다. 수요가 급감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MZ 세대들이 네. 시장을 이끌어왔잖아요. 네. 작년 7월에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을 보면은 45% 가까이 되었죠. 지금 이게 20%대로 뚝 떨어졌죠. 네네. 그러니까 MZ 세대들은 그동안 영끌 비트를 했는데 네. 이게 집값이 빠지니까 약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면 네. 돼요. 집을 살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1주택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네. 집을 하나 더 사면은 네. 취득세가 8%예요. 네. 옛날에는 집값이 쌌을 때는 그게 큰 부담이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집값이 어지간하면 10억 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던 MZ세대도 주택시장을 외면하고 1주택자는 하나 더 사고 싶어도 네. 취득세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취득세가 딱 막혀 있으니까. 네. 네. 또 하나는 결국은 이 스마트폰 네. 영향이 크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93%를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보를 누구나 다 안전자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받아본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요 생각이 비슷해져요. 행동도 비슷해집니다. 네.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집단 사고와 군집 행동을 네. 한다는 거예요. 네네. 주로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정보가 전달될 때는 네네. 이게 시차라는 게 있었어요. 강남이 오르고 나서 뭐 강북이 오르고 그다음에 수도권 오르고. 옛날에 좀 느렸죠, 확실히. 지금은,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시각에 네. 그리고 같은 정보를 받아보기 때문에 이 쏠림 현상 네. 같이 있잖아요. 바닷속에 음. 물고기 떼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광속으로 전달되는 정보가 너무 빨리 공유되니까. 그렇죠. 그건 왜 정보 격차라고도 네. 하기도 하고 정보 민주화라고도 하는데 제가 IMF도 겪어보고 네.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겪어봤지만 네. 이렇게 갑자기 시장이 급냉하는 경우는 네. 단군 이래 처음이에요. 단군이래. 스마트폰이 나온 게 사실 엄청나게 혁신적인 일이니까. 비슷하게 생각하고 비슷하게 행동하려는 이 패턴은 네. 어떻게 보면은 처음 겪어보는 어떤 그런 현상 아닌가. 이런 군집 행동은 기본적으로 불안해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치 축구 경기장의 관중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네.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수백만 명 아니면 네. 수천만 명에서 모여서 만드는 네. 어떤 집단적인 지혜 같은 건데 네. 불안해지면요. 네. 이게 종전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패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여 있으려는 경향. 네.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 같이 행동하려는 경향. 그러면 그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불안할 때는 원래 옆에 사람이 같이 하면 그냥 왠지 그냥 우선은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죠. 뭐 스마트폰 시대가 결국은 이런 쏠림 현상, 이런 군집 행동을 네. 더 심화시켰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렇게 된 결국에 계기, 갑자기 바뀌는 어떤 계기는 결국에 이제 금리의 급격한 인상 이거라고 봐야 될까요? 금리가 결국은 트리거 포인트가 되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옛날에는 금리가 높을 때도 집을 샀거든. 네. 실제로 뭐 금리 올릴 때도 막 가격이 막 올라갔었잖아요. 제가 93년도에 집을 처음 샀는데 네. 그때 제가 대출 금리가 14%였어요. 고금리 네네. 시절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14%도 살 때 사니까. 말이에요. 네. 제가 국민은행에 지난주 기준으로 제가 알아봤는데 네. 변동금리가 지금 4.1% 정도. 4.1 정도. 네. 네. 그다음에 5년 이제 혼합형 아시죠? 네네네. 그게 한 4.4, 뭐 4.4. 조금 많이 내봐야 한 4.78 이 정도 안 되겠어요. 5%안 됩니다. 물론 네네. 이제 극단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안 분들은 좋고 하시면. 5% 네. 넘어가겠지만 왜 그러면은 갑자기 그때 14%에도 집을 사놓고 지금 왜 5%도 안 되는데 집을 안 사느냐? 네. 인간은요 절대치보다는 변동률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속도에 민감합니다. 네. 대부분이 외부 자극이 오면요 네. 처음에는 엄청나게 과민하게 반응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런 자극에 적응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내성이 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네. 하시죠.
과거에도 보면요. 주택거래 신고제했거든요. 네. 그때 집값 많이 빠졌습니다. 어. DTI를 언제 도입했냐면 네. 2007년도에 도입했죠. 그때 집값 굉장히 충격을 많이 뭐가 받았어요. 하나 생기면 그냥 사람들이 막 지금은 뭐 주택 호들갑을 막 떠는구나. 그렇죠. 주택거래 신고제 네. 못지않은 규제를 하고 있죠. 네, 네. 익숙해지면 또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지정된 데가 많아요. 근데 네. 생각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집값이 안 빠졌죠. 음. 인간은요 결국은 그런 환경에 네. 적응하는 것 같고 그럼 우리가 지금 갑작스럽게 지금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네. 적응할 시간이 없이 막 우리가 작년 한두 달 7월, 만에 막 올랐죠. 여름에 작년에 우리가 기준금리가 0.5%였어요. 지금 얼마예요? 2%포인트가 올랐단 말이에요. 네네. 갑작스럽게 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음. 한마디로 집값이 급냉한 거는 바로 저는 금리 네. 이 공포 국면 이게 이게 결국은 시장이 과민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도 지금 분석을 해보고 그러면은 요즘에 뭐 40% 폭락설, 뭐 30% 정도는 뭐 내려갈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뭐 이만큼 올랐으니까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 이제 하락 국면이다. 항상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실 때는 네. 국제 표준이라고 있어요. 국제 표준.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제 뭐로 쓰느냐. 네. 그게 주택 가격 지수라는 거예요. 가격 지수. 프라이스 인덱스를 갖고 쓰는 네. 겁니다. KB에서도 나오잖아요. 예, 뭐, 네. 부동산 원도 있고 네. 그런데 그래서 너무 중위 가격하고 음. 개별 가격은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40% 빠진다, 50% 빠진다. 그거는 저는 합당한 어떤 그 스탠다드는 아니다. 그러니까 뭐 단지별로는 막 금매도 있고 뭐 지금 그런 뭐 것들이 절반 빠진 있지만. 데도 많잖아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지수화 해가지고 비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한 게 정확한 판단 기준인데 네. 외환위기가 터졌던 게 98년이죠. 네네, 그때 97년 당시에 말. 한 해 동안요 전국 주택 가격이 한 12.3%가 빠졌고요. 지수가 12.3%가 빠졌다는 이때는 이제 주택 가격 지수라고 그래서 네. 아파트 연립 뭐 단독 다 포함되는 네네네. 거죠. 서울은 13.2%가 떨어졌어요. 네네. 그러면 40%가 빠지려면은 네. IMF 3번 정도. IMF 세부로 가야 되는지. 아.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때는 진짜 심각했잖아요. 막 회사 부도나고 막 그룹사들 다 무너지고 할 때였는데. 통계마다 네. 다를 수는 있잖아요. 근데 네네. 어쨌든 그런데 통계의 어떤 시계열의 어떤 통일성이나 일관성을 감안해 보면은 네. 이렇게 장기 시계열을 갖고 있는 데가 지금 국민은행 외에 지금 없잖아요. 데이터가 지금 뭐 40년 뭐 가까이 쌓여 있으니까. 그때하고 똑같이 비교를 한다면 네. KB시세로 저는 보는 게 맞다. 근데 뭐. 그 절대 가격 자체가 지금 많이 비싸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 비하면 지금이 훨씬 더 거품이고 뭐 비싸기 때문에 더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통계를 봤는데 네.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많이 올랐다. 많이 오른 거야 뭐 사실이죠. 1년에 뭐 15% 13%씩 올랐으니까. 이제 통화량과 보통 비교를 하는데요. 네. 그 노무현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를 네. 비교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M2라고 그래서 시중에 풀린 총 통화량, 이 네. 광의 통화라고도 네. 하거든요. 대도시 아파트 값은 대체적으로 M2에 많이 연관돼 있다. 상관계수가 가장 높다는 그런 보고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그 풀린 양만큼 가격이 오르더라. 결국은 이제 네.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네네네. 대도시일수록 그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가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뭐 그러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뭘 꼭 냉정하게 보셔야 되냐면은 문재인 정부 때의 M2가 네. 5년 동안 거의 50% 정도 늘어났어요. 노무현 정부 때는 한 49% 정도 네. 늘어났는데 네. 문재인 정부 때의 전국 아파트 값을 보면요. KB시세를 보면은 38%가 올랐고 38%. 그다음에 수도권은 56.7%가 네. 올랐어요. 네. 근데 노무현 정부 때는 이보다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전국은 33.7%, 네. 수도권은 51.1% 정도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 아, 그때 노무현 정권 때도 엄청 올랐어요. 그때도 네. 많이 올랐죠. 네, 엄청 올랐고, 근데 막 난리도 아니었죠. 난리도 그때. 아니었죠. 그때 네. 당시에. 네. 그런데 이번에 좀 주목하셔야 될 게 있어요. 네. 노무현 정부 때는 주로 소위 말하는 엄마 아파트가 일종의 뭐 심벌이었죠. 네. 그래서 뭐 지방에서 이제 올라올 때 택시를 타잖아요. 그러면 네. 청와대 갑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런데 엄마 아파트 갑시다 그러니까 금방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만큼 청와대보다 더 유명했다는 네. 엄마 아파트
가 주로 많이 올랐는데 네. 그때 당시에 그 이제 통계가 보니까 네. 강남 강북으로 하는데 네. 여기는 한강 이남 한강 예, 이북 이런 게 네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강 이남이 당시에 66.95% 올랐어요. 66.9. 근데 네. 강북 한강 이북은 얼마 네. 정도 올랐느냐? 41.36% 41. 올랐는데 네. 이번에 어떻게 됐느냐? 네. 이번에는 62%로 똑같아요. 아, 둘 다 올랐어요. 아, 강남, 똑같이 강북이 다. 근데 이제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네. MZ 세대들이 최근 2, 3년에 엄청나게 네. 뛰어들었잖아요.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이제 강북 쪽이 좀 더 그렇죠. 후반엔 좀 많이 올랐고. 그래서 네. 최근에 갑작스럽게 오른 거는 대부분이 노원구 강북 지역이죠. 뭐, 예.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걸 이제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음. 최근에 2, 3년 동안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비강남의 반란, 그다음에 탈서울 내 집 마련 수요, 네. MZ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은 몰려간 거거든요. 네. 그 지역들이 이제 상당 부분이 이제 오버슈팅 된 거고 음. 강남은 기본적으로 그 KB 시세로 15억이 넘으면 대출이 안 됐잖아요. 네.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막판에서는 좀 덜 올랐어요. 오히려 덜 올랐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떤 게 두드러진 특징이냐면은 우리가 참여정부 때는 네. 주로 강남이 심한 버블이었고 아시죠? 그때 당시에 그때 뭐 2006년도에 판교 버블 세븐 뭐. 버블 세븐 네. 말씀 그러니까 버블 세븐 지역 네. 얘기를 용인에 좀 뭐 50평, 60평짜리들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르고 올랐죠. 막. 예, 네. 예. 근데 이번에는 뭐 강남 못지않게 네. 수도권 그리고 강북 지역도 많이 올랐다. 네. 그러면 사실상 수도권 전역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다란 오버슈팅 어떤 장세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방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음. 주로 이제 대전 쪽이 좀 세종 영향으로 많이 받았고 대구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미분양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고 부산이나 광주나 울산이나 뭐 이런 지역은 그렇게 많이는 오르지는 않았어요. 뭐 수도권 대비해서는 뭐 상대적으로.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집값이 뭐 굳이 버블이라고 본다면은 수도권 전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정부 때는 강남이 문제였지만 네. 지금은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절반 네. 수도권에서 이번에 비성적 과열 네. 뭐 이런 게 나타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어쨌든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한 거는 뭐 사실이니까 그러면서 같이 거래량도 지금 급감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거래량 급감이라는 거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거기다 금리 부담까지 있으니까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결국은 수요의 그 급격한 공백 현상. 네. 뭐 지금은 뭐 거의 전멸, 거래 전멸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 실종. 네. 근데 지금 제가 그 데이터를 보니까 금융위기 때도 그래도 한 3천 건 막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뭐 저번 달인가 600건 뭐 600건 정도죠. 1000건 안 되는 수준에 서울에 600개라는 게 사실 1000만 명 가까이 사는 이 도시에서 600개가 거래된다는 거는 거의 뭐 안 되는 거잖아요. 구가 그게 25개인데. 결과적으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네. 정보의 어떤 그런 비대칭성 해소 혹은 동시다발적으로 전달되는 어떤 정보의 문제. 네. 저는 이게 결국은 더 심화시켰다고 보는 거죠.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환경들이 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네. 바로 거래가 급감하는 상황이 나타났는데 우리 부일남을 와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네. 왜 보시냐면은 눈치 보시는 거예요. 다른 지금-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이제 옛날에는 이모한테도 물어보고 고모한테도 물어보고 네. 사촌한테도 물어봤는데 요새는 안 물어보잖아요. 안 물어보죠. 그 지금 누워서 이제 집에서 이제 뭐 블로그도 많고 유튜브도 많고 막 너무 많으니까. 결국은 SNS를 통해서 네. 내가 나름대로 집단 지성을 찾으려는 어떤 그런 발버둥 네. 이게 결국은 최근에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다. 그래서 뭐 보시는 거는 좋은데 박은갑 좀 욕 좀 그만하시고 부일남 욕 좀 그만하시고 예. 아무래도 오래 살 것 같아.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한 120살까지 살지 않을까. 올라도 욕 먹고 내려도 욕 먹기 때문에. 그게 이해관계가 서로 이제 맞물리니까 네. 이렇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어떤 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뭐 부동산이 어느 순간 뭐 경제학을 넘어서 사회학이 된 같은 그렇죠. 느낌이 뭐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다 엮여가지고. 계급 어떤 네.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찾고 일종의 팬덤이거든요.
그거보다도 좀 균형추를 네. 좀 중심에 놔두고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걸 다 마치겠어요. 저도 그렇죠. 뭐, 다 마쳤으면 아직 은행에 안 다니고 빨리 간뒀겠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네. 그래서 다 들어봐야 된다. 가장 네. 중요한 게 하락론자하고 네. 상승론자 얘기를 다 들어보시면 네. 될 것 같고 그래서 내 스스로 생각의 힘을 기르고 내 스스로 사유의 힘을 기르는 게 훨씬 중요하지 전망은요 잘 안 맞습니다. 전망이 안 맞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활 쏘는 선수들을 행태를 잘 지켜보십시오. 10m짜리는요 금방 맞아요. 네. 목표가. 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한 1km? 1km 떨어져 있는 목표는 거의 맞히기가 힘들 뭐 것 어렵겠죠. 같고요. 네. 멀어질수록 점점 더 어려운 건 맞겠죠. 그래서 당연히. 장기 전망은 저는 믿지 마시는 거예요.